아이들의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가중이 됩니다. 보통 우리 사춘기 청소년이라고 했을 때는 영어에서 teen자가 들어가는 연령대를 말합니다. 티네이저죠. 그래서 13부터 19, 13세에서 19세까지를 우리는 청소년기, 사춘기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라마다 문화권별로 그 청소년 시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청소년기의 진입 시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아이들의 청소년 진입 시점이 저는 가장 빠르다고 봅니다. 제가 임상적으로 연구를 해보면요, 청소년 사춘기 아이들 진입 시점이 대략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4학년 이쯤 됩니다. 물론 의학에서도 사춘기를 초등학교 한 3, 4학년으로 보거든요. 몸의 변화가 그때부터 이제 급하게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의학계에서도 3, 4학년을 사춘기 진입 시점으로 보는데, 문화적으로도 교육학적으로도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가 이제 사춘기 진입 시점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물론 그것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문화의 영향이 있고 사회학적인 영향이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진입 시점은 나라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왜 우리나라 아이들이 진입 시점이 가장 빠르다고 봤냐면요, 이것은 스트레스와 많이 연관된다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스트레스의 요인은 다른 서구권의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아이들은 스트레스가 훨씬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입시 같은 경우, 어느 나라나 입시는 있죠. 그러나 입시 경쟁이 가장 치열한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갖다나 이 청소년 시기에는 몸의 변화도 일어나고 그리고 생각의 변화도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한 시기인데, 거기에 입시까지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가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춘기 시기에 입시 스트레스까지 같이 있다 보니까 이게 믹스가 돼가지고 청소년기의 경향성이 훨씬 다른 나라 아이들보다 빨리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을 보면은요, 인터넷 스피드,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 1, 2위입니다. 인터넷 스피드가 빠르다라는 것은 많은 정보를 볼 수 있다라는 또 다른 의미도 됩니다. 인터넷 스피드가 느린 나라에 이제 저도 가끔 출장을 가보면 검색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인터넷 스피드가 굉장히 빠른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정보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터넷에 가장 민감한 아이들이 바로 청소년 시기, 사춘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인터넷에 가장 많이 접속하고 가장 많이 거기서 정보를 얻는 것이거든요. 근데 인터넷은 어떤 또 의미를 지니냐? 최신의 정보를 얻는 툴이 되는 거죠. 도구가 되는 것이죠. 변화에 가장 민감한 공간이 인터넷 공간입니다. 바로 정보가 이 정보를 얻었다, 또 다른 정보로 바뀌고 또 다른 정보로 업데이트가 되고, 그것이 인터넷의 또 다른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변화에 가장 민감한 것이죠. 왜냐하면 인터넷의 변화의 속도에 맞춰가지고 아이들은 거기에 맞춰서 더 빨리 변화되는, 정보를 제일 빨리 습득하고 또 제일 빨리 정보에 의해서 변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영향을 한마디로 인터넷에 가장 많이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아이들이 그 인터넷 스피드 속도에 맞춰서 변화의 속도도 빠르고 청소년기의 진입 시점도 다른 나라 아이들보다 빠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청소년 사춘기 시기가 초등학교 3학년, 그리고 조금 늦게 나타나면 5학년, 요 범주에서 이제 청소년기의 경향성이 나타나거든요. 물론 남녀의 차이를 보면 여자아이들이 더 빨리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한번 세보세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무려 10년입니다. 그러니까 사춘기 청소년 시기가 이렇게 넓어졌어요. 이 컨텐츠를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여러분이 인지하고 있는 사춘기 시기는 보통 뭐 중고등학교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혹 아동기에 이제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이 시청을 보고 계시다면 나와는 관련 없는 이야기겠지라고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아동기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을 키우신 부모님들은 대비를 하셔야 돼요. 벌써 청소년 경향성이 지금 나타나서 이 채널을 보고 계시는 분도 있을 테고, 또 1, 2년 후에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에 바로 진입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청소년기가 넓어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분 많이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보시면은 여러분 아이들 양육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사춘기 아이들을 웃으면서 키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잘 모르십니다. 엄마 아빠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모른대요. 엄마 아빠가. 좋은 부모 정의하기가 참 어렵죠. 좋은 부모의 요건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인격적인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또 친절한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이제 요인들이 있을 텐데요. 저는 조금 더 철학적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좋은 부모란 전 생각하는 부모라고 여기고 싶습니다. 생각을 한다라는 것은 조금 더 어려운 용어로 성찰을 하는 것입니다. 성찰이라는 단어를 분석해 보면요. 성찰은 정체성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생각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성찰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이지? 내가 자녀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이지? 내가 실수한 건 무엇인가? 내가 개선되어야 하는 점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성찰할 수 있는 팁을 드릴게요. 육하 원칙 더하기 누구를 입니다. 여러분 육하 원칙 아시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게 육하 원칙이죠. 이 육하 원칙 더하기 누구를 7가지입니다. 7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질문을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가지고 본인이 생각을 해 보시는 겁니다. 먼저 누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인 것이죠. 부모인 나는 누구인가. 자, 두 번째는 언제. 나는 언제 아이들을 만나고 언제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언제 아이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언제 아이들과 밥을 먹고 언제 아이들과 같이 놀고 여러 가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서입니다. 나는 어디서 아이들 만나나? 집에서인가? 혹은 야외에서인가? 어디서 여러분은 아이들을 주로 만나서 좋은 이야기도 나누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교육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아이들에게 주입하고 있는가? 이것이 이제 교육학적인 용어로는 교육 컨텐츠, 교육 커리큘럼이거든요. 여러분 부모는요 아이들을 양육하는 존재입니다. 내용, 정보를 제공해주는 교육자의 기능도 있고요. 또 힘들 때 위로해주는 멘토로서의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양육의 개념 안에는 다양한 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거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대화하고 교육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또 아이들 위로를 해주는지 그 컨텐츠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다양한 거. 그 교육 내용을, 양육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5번째는 어떻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이들 만나고, 어떻게 아이들 가르치고 있고, 어떻게 아이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나눠주고 있고, 그건 교육 방법이죠. 여러분, 아이들과 대화를 할 때도 전달 방식과 방법이 있죠. 예의를 가르칠 때, 인사를 가르칠 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 어떻게도 분석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6번째는 왜입니다. 여러분, 왜 부모가 되셨습니까? 왜 아이들 가르치십니까? 왜 아이들 양육하십니까? 왜 아이들 만나십니까? 왜 아이들에게 잔소리 하십니까? 왜를 분석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을 주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 왜를 질문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7번째 뭐라고 했죠? 육하 원칙 더하기 누구를. 그럼 누구를은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분석해 보는 겁니다. 나는 누구를 만나고 있지? 나는 누구를 가르치고 있지? 나는 누구와 만나가지고 영향력을 주려고 하는 거지? 우리 자녀가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잘 알고 계십니까? 정말 잘 알고 계세요? 계속 고민하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안다고는 얘기하지만 잘 모를 거예요. 애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몰라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청소년 상담을 많이 하는데 청소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엄마 아빠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모른대요. 엄마 아빠가. 근데 반면에 엄마 아빠 상담을 해보면 내가 애들 제일 잘 알죠.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나 쉽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찰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자녀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성찰하고 공부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하원칙 더하기 누구를 꼭 기억하십시오. 7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질문을 만들어서 본인에게 던지시고 그 질문을 가지고 끊임없이 생각하는 좋은 부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진로 트레이너가 되시면 안 돼요. 진로 코치가 되셔야 돼요.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고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게 코치예요. 제 상담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데요. 청소년들이 힘들어가지고 상담소를 찾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상담 선생님을 만날 때 그 상담의 주제를 이제 통계낸 게 있어요. 그럼 제일 많이 아이들이 상담받는 내용은 진로입니다. 그리고 학업에 대한 건데 이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진로를 위해 학업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진로에 대한 고민은 많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어떤 진로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 부분이 제일 큽니다. 아이들한테 저도 이제 상담을 할 때 너 나중에 뭐 하고 싶어? 그러면 생각도 안 해요. 몰라요. 근데 왜 공부해? 몰라요. 그냥 엄마가 하라니까요. 아빠가 하라니까요. 학교에서 하라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생각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해요. 아이들 다 본인의 생각이 있겠죠. 그런데 그냥 귀찮은 거예요. 공부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대학은 가야 되니까 우리나라 사회에서.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들이 왜 공부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주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왜 대학에 가야 되는지 생각할 여유를 주고 생각할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들이 기회를 안 줘요. 애가 그냥 좀 멍하니 있어도 애들은 멍한 게 아니라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아 엄마 오늘 학원 가기 싫어. 조금 생각하면 안 될까? 아이 뭔 소리야. 그냥 학원 가. 오늘은 내가 좀 피곤해. 피곤하다라는 것은 진짜 피곤한 거일 수 있지만 동시에 본인이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생각하고 싶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근데 엄마 아빠는 그거 절대 허용 안 하거든요. 뭐 지금 야 다른 애들은 지금 눈에 불을 켜고 공부하고 있는데 그냥 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그리고 경쟁심이 드니까 빨리 계속해라 더 해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들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왜 공부하는지, 내가 왜 대학 가야 되는지, 그 내가 어떤 진로로 가야 되는지를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너무 어리게 보지 마세요. 애들도 어른만큼 생각합니다. 저도 청소년기를 돌아보면은 제 인생에서 생각이 가장 많았을 때는 청소년기였어요.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있죠. 많은 숫자가 청소년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관순 누나. 청소년기에 했던 거예요. 시대가 어두울 때는 독립운동을 앞장서서 했던 존재가 청소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너무 어리게만 보지 마시고 우리 애가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생각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 그리고 왜 공부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생각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겠구나. 그런 이제 부모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진로를 설정할 때, 꿈에 대해서 고민할 때 부모의 역할은 이제 도우미 역할이거든요. 근데 도우미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꿈에 대한 플랜을 정할 때 재능과 관련이 있는지를 같이 아이와 고민하고 체크해 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부모는 자녀의 진로 코치가 되라. 여러분 코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비슷하지만 완전 다른 용어가 트레이너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트레이너는 어느 단어에서 왔을까요? 트레인에서 왔어요. 트레인은 기차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이제 4시에 기차를 타러 서울역에 갔다고 해보세요.
근데 4시 1분에 도착했어요. 기차 어떻게 되어 있죠? 떠나죠. 기차가 절 기다려주나요? 기다려주지 않아요. 저는 뛰어가서 기차야 돌아와라 나 좀 태워줘. 태워줘요? 안 태워줍니다. 여러분 그 기차를 부모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손님을 자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교육의 주도권이 누가 있죠?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그냥 따라와 이거예요. 기차 시간에 맞춰. 나의 교육에 맞춰. 그게 트레인이에요. 거기서 파생된 단어가 트레이너. 여러분 헬스장 가시면 트레이너가 있죠. 헬스 트레이너. 그분들은 이제 손님한테 얘기하죠. 바벨을 드세요. 역기를 드세요. 하나, 둘, 셋, 넷. 힘들죠. 5, 6. 아이고 선생님 힘들어요. 하나 더. 결국 끝까지 하게 만듭니다. 이게 트레이너입니다. 트레이너는 교육을 세팅하면 그대로 따라오게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트레이너로서의 부모가 있어요. 그럼 무조건적으로 교육 내용과 교육적인 부분을 다 세팅하고 아이로부터 따라오게 합니다. 무조건 엄마 말 들어. 무조건 아빠 말 들어. 무조건 아빠가 옳은 거니까 그대로 따라. 이건 트레이너로서의 아빠 엄마예요. 근데 저는 트레이너라고 얘기 안 했어요. 코치라고 했지. 여러분 코치가 원래 뭔지 아세요? 명품 핸드백 있죠. 코치. 그 마크 아세요? 마차입니다. 그래서 코치는 마차예요. 마차. 그럼 마차는 손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손님을 태우고 나서 저는 바다를 보고 싶어요. 바다로 갑시다. 그럼 바다로 가요. 가다가 바다가 별로예요. 산으로 바꿉시다. 산으로 갑니다. 피곤하네. 그냥 집으로 갑시다. 그럼 또 바꿔요. 자, 그 마차가 부모고 마차에 탄 손님이 학생, 아이입니다. 그러면 교육의 주도권이 누가 있는 거죠? 자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자녀가 가자고 하면 가는 거고 자녀가 싫다고 그러면 거기 맞춰주는 거고 자녀가 이쪽으로 가자 그러면 또 맞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너랑 완전 달라요. 교육의 주도권이 자녀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코치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진로 트레이너가 되시면 안 돼요. 진로 코치가 되셔야 돼요. 아이한테 맞춰주고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고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게 코치예요. 그럼 교육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은 뭐예요? 아이한테 물어보면 돼요. 너 실제 필요한 거를 엄마가 채워해 줬니? 아빠가 해결해 줬니? 근데 애가 아니요? 그러면 그 교육은 실패인 거예요. 아이 입에서 말하는 거에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코치로서의 교육은 실패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필요를 엄마 아빠가 채워줬다. 진로 부분에 있어서. 그럼 오케이. 좋은 교육이 된 겁니다. 코치는 절대적으로 애들한테 맞춰주고 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들어주고 그들이 고민하는 실제적인 문제를 엄마 아빠는 해결해주고 지지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배려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로 코치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진로 코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의 열정을 눈여겨보십시오. 모든 에너지를 쏟고 집중하고 열의를 갖는 밥 안 줘도 그거 하는 그 영역이 있으면 그걸 눈여겨보십시오. 애들이 어디에 열정이 있나? 물론 모든 애들이 게임에 열정이 있겠죠. 근데 게임 외에 열정 있는 분야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땀 흘리면서 하는 행동이 있고 땀 흘리면서 어떤 거에 열의를 갖고 참여하는 그 분야가 있다고요. 어떤 아이는 그림 그릴 때 땀 흘리면서 너무 열심히 집중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책 읽을 때 모든 에너지를 쏟고 집중하고 열의를 갖는 밥 안 줘도 그거 하는 그 영역이 있습니다. 그걸 눈여겨보십시오. 그럼 거기서 아이들의 진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동사들을 나열해 보세요. 수천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그냥 떠오르는 단어들을 그냥 다 써보세요. 다. 지금 제가 해볼까요? 지금 제가 배고프거든요. 먹다, 잠자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거를 명령형으로 바꿔보세요. 먹어라, 협동해라, 리드해라, 그려라, 뛰어라, 움직여라. 잠자라는 좀 그렇죠?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읽어라, 들어라, 그 다음에 함께 해라.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단어들을 그냥 다 나열해 보세요. 교육적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있는 동사에 명령형으로 바꿔가지고 다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집중해라, 생각해라, 뭐 여러 가지 나오겠죠. 그럼 그 단어들을 아이한테 보여주고 너한테 딱 꽂히는 인생 단어가 뭐냐? 한 3가지 꼭 뽑아보라고 해봐요. 그럼 그 단어가 아이들을 움직이는 힘인 거예요. 저보러 만약에 여러 단어를 펼쳐놓고 고르라고 하면 저는 제 인생 동사로 리드하라, 그 다음에 협동하라, 말하라, 이걸 뽑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어떤 영역에서 일해야 되죠? 사람들 안에서 협동하는 가운데, 그러나 내가 좀 주도하는 걸 좋아하는 거고, 그러면서 말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교수가 또 연결이 되죠. 말하면서 학생들 같이 협력해야 되지만 또 내가 이끌어가야 되는 영역이 또 중요한 리더로서 해야 되는 역할들이 많거든요. 그럼 계속 말해야 돼요. 저는 잘 맞는 거예요, 제 직업이. 그래서 여러분, 이 열정 동사라고 저는 명명하고 싶거든요. 열정 동사. 우리 아이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동사. 그리고 그게 인생 동사죠. 자신의 인생의 에너지가 되는 동사인 거죠. 그거를 뽑게 하는 한번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좋은 또 교육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멘토를 찾아주십시오. 이제 부담되겠죠. 멘토를 어디서 찾나? 부담 드리고 싶은 팁이 아니라 사람 멘토가 아니어도 돼요. 책에서 멘토를 찾아도 되고요. 유튜브 영상에서 멘토를 찾으셔도 됩니다. 책을 예로 들어볼게요. 여러분, 아이들 책 어떤 거 읽히세요? 그냥 단순히 교과서 관련된 보조책? 여러분, 쉬는 시간이나 아이들 여유 공간 주실 때는 현대인의 자서전을 읽히게 하세요. 저의 중고등학교 시절에 가장 영향을 줬던 책은 현대인의 자서전이었어요. 왜 제가 굳이 현대인의 자서전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전기문은 본인이 이제 쓴 게 아니라 본인이 죽고 나서 그 옆에 있던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쓴 게 전기문입니다. 그 전기문을 읽으면 공통점이 뭐예요? 다 영웅화되어 있죠. 우리와는 다른 너무나 높이 있는 사람이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시간적 격차가 커요. 그래서 공감력이 사실 떨어집니다. 근데 자서전은 본인이 쓴 거예요. 죽고 나서 본인이 쓸 수 없잖아요. 자서전의 특징은 살아있을 때 본인이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20년, 25년 선배들 이야기예요. 아직도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배 이야기. 그래서 제가 현대인의 자서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옛날 사람이 아니라 아직도 살아서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책인 거예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자서전 읽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용돈만 생기면 서점 가서 자서전을 사서 제가 기념으로 안 버렸어요. 제 서재에 가면, 집에 가면은 그 자서전이 쫙 꽂아져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 산 거예요. 별의별 자서전이 다 있어요. 저는 거기서 제 인생의 멘토들을 많이 만났어요. 멘토는 한 명이 아닙니다. 여러 명일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여러 멘토를 가지면 많을수록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러면 어떻게 그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겠습니까? 그 책에서 만나라는 거예요. 현대인의 자서전을 통해서 나는 이 사람의 이면을 배워야겠다. 나는 이 책에 이 사람의 이런 부분을 닮아야겠다.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공감이 돼요. 현대인의 자서전이니까. 지금 살아있는 선배들의 이야기니까. 그래서 아이들 현대인의 자서전들을 읽히게 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요즘 유튜브 시대라 너무 좋잖아요. 유튜브에 좋은 강연들 많아요. 사회적 리더로서 그다음 어느 분야든 다 있어요. 뭐 스포츠 스타, 예를 들면 이영표 선수도 강연하는 내용들도 좋은 게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축구 선수 되고 싶다. 그럼 그 영상 보여주면 도전이 될 거 아닙니까? 유명하지 않아도 내가 어느 작은 회사라도 CEO가 되고 싶다. 사업가가 되고 싶다. 그럼 사업가로서 성공하신 분들이 강연하는 내용도 유튜브에 굉장히 많습니다. 강연하고 강의하는 내용들. 그런 거 아이들 보게 해주세요. 그럼 그걸 통해서 멘토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을 얻게 되고 저분은 저렇게 인생을 살았구나. 저렇게 도전했구나. 나도 그래야지. 엄청난 강력한 도전과 동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팁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좋은 진로 코치, 아이들한테 맞춰주는 진로 코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별화돼야 돼요. 독창적이어야 돼요. 딸에 대한 칭찬 다르고 아들 한 명에 대한 칭찬이 다 달라야 됩니다.
아이들 칭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칭찬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칭찬의 방법은요, 칭찬은 개별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칭찬은 구체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있거나 세 명이 있을 경우에는 칭찬을 더 잘 하셔야 돼요. 왜 잘 하셔야 되냐면 칭찬 가지고 서로 비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칭찬이 아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남일녀라고 해보세요. 그럼 이제 아들 둘에 딸 하나인데, 딸한테 아우 우리 딸 예쁘다, 아들한테 야 너 잘생겼다, 야 너 멋있다, 이렇게 이제 개별적으로 칭찬을 했어요. 이거 칭찬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쁘다, 잘생겼다, 멋있다, 이건 사실 같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찬의 원칙 두 개, 개별화, 구체화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건 칭찬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개별화돼야 돼요. 독창적이어야 돼요. 딸에 대한 칭찬 다르고, 아들 한 명에 대한 칭찬이 다 달라야 됩니다. 그 아이의 특성에 맞는 칭찬의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외적인 부분에서 칭찬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두 번째 아들, 둘째가 안경을 이제 새로 바꿨어요. 그럼 이렇게 칭찬을 할 수 있겠죠. 야, 오늘 우리 아들 보니까 너 얼굴 모양과 안경이 딱 맞네. 정말 잘 어울려. 이것은 그 옆에 첫째 아들 안경 안 썼고 딸도 안경 안 썼어요. 그럼 이 아이한테만 맞는 칭찬인 거죠. 개별화됐고, 또 안경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얼굴 모양과 잘 어울리네라는 구체화된 칭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칭찬해 주실 때는 그 칭찬의 내용이 다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1차원적 칭찬을 외적 칭찬이라고 얘기해요. 외적 칭찬은 외적인 걸 갖고 칭찬한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전부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럼 너무 외적인 거에만 치중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외적인 거는 가볍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칭찬의 내용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아이가 말한 내용 중에서 칭찬거리를 찾으셔야 그게 사실은 제일 좋은 칭찬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말한 내용 중에서 어떻게 칭찬을 끌어낼 수 있을까? 이건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한테 엄마가 퀴즈를 냈다고 해보세요. 자, 영국의 수도가 어딜까?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초등학교 1학년한테. 우리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잖아. 그럼 영국의 수도는 어딜까? 여러분 정답 다 아시죠? 런던이죠?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봐요. 파리요. 틀렸죠, 답? 그럼 여러분 어떻게 칭찬하실래요? 그 아이가 말한 것 중에 제가 칭찬거리를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아이는 파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정답은 아닌데. 여기에서도 여러분이 칭찬할 수 있어야 그럼 프로 부모, 프로 칭찬러가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엄마가 땡! 다음 기회를 그럼 이제 아이는 상처받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은.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칭찬의 방법은 뭐냐면, 아이가 말한 것 중에 칭찬의 거리, 칭찬할 거를 찾는 겁니다. 아이는 지금 파리라는 도시명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칭찬거리인 거야. 애가 말한 것 중에 칭찬거리를 굳이 찾아본다면 얘는 프랑스에 있는 도시 파리를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칭찬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전부 다 파리를 알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애는 파리라는 도시명을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걸 칭찬해 주는 거예요. 와, 우리 딸은 파리라는 도시를 알고 있네? 한국에 있는 도시도 아니고 프랑스에 있는 도시거든, 이 파리가? 어떻게 파리라는 도시를 알고 있어? 너 엄마 아빠랑 그 파리 바게트 가가지고 알고 있는 거야? 어떻게 알고 있어? 칭찬해 주는 거죠. 그럼 애는 기분이 좋죠. 칭찬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웹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웹툰이 뭔지 아세요? 웹툰은 웹과 카툰의 합성어이죠.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보는 만화를 뜻합니다.
이 웹툰은요 굉장히 재미있어요. 재미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 이 웹툰은 이 활자, 종이로 된 이제 만화책보다 훨씬 더 리얼하고 훨씬 더 생동감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린 시절에 만화책을 봐서 알잖아요. 우리가 봤던 만화책은, 종이로 낸 만화책은 주로 흑백이죠. 그런데 이 웹툰은 온라인상에서 그 색채감이 있죠. 그리고 그 색감이 다 그 화면에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리얼하고 생생하고 생동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습니다. 또한 이 웹툰은 계속 연재가 되기 때문에 이번 화를 보고 다음 화, 넥스트 계속 그 1화, 2화, 3화, 4화 계속 봐야지 그 스토리가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도 드라마 볼 때 다음 드라마의 내용이 뭔지 상당히 궁금하잖아요. 오늘 드라마 본다고 딱 끝이 아니잖아요. 긴장감 있게 또 굉장히 재미있게 그 시청자들 관심을 끌다가 마지막에 딱 끝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이제 스토리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계속 봐야만 그 스토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웹툰도 그런 형식이에요. 이번 화를 본다고 끝이 아니라 다음 화로 그 스토리가 연결이 돼요.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기대감을 갖는 거죠. 이번 스토리를 보고 다음 것도 봐야 되는데, 다음 거 보면 그 다음 것도 봐야 되는데, 그 스토리가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감도 있고 그리고 흥미를 유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엄마 아빠의 고민은 무엇이죠? 아이들이 공부할 시간에 이제 웹툰을 계속 보는 건 아닌지, 그리고 이제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쉬는 시간에 잠깐 보는 것은 좋지만 공부할 때도 이 웹툰이 계속 생각나는 건 아닌지 우리는 굉장히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야 뭐 애들 학업 열심히 하는 게 최우선 과제고 관심이기 때문에 이 웹툰이 학업을 방해하는 건 아닌지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어른들도 이 웹툰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재밌거든요. 어른들도 빠지는데 아이들은 얼마나 더 관심을 갖고 그 웹툰을 봤을 때 더 쉽게 빠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엄마 아빠로서 어떻게 그 접점을,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까? 아예 하지 못하게 하는 건 이제 방법이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그렇다고 마냥 또 그냥 허용해 줄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중간 지점이 어딜까? 그 타협 지점이 어딜까? 이것을 우리는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당근책을 얘기하고 싶어요. 당근책. 이 교육학의 중요한 또 방법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이 당근책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당근을 주는 거예요. 당근. 이 당근, 진짜로 당근 주는 거 아닌 건 아시죠? 당근이 한마디로 선물이죠. 한마디로 보상인 거죠. 보상 중심의 교육인 거예요. 그런데요, 너무 보상 중심의 교육을 시행하면 부작용이 많죠. 그럼 이 아이들은 공부하는 동기가 다 보상이에요. 뭘 열심히 하는 동기가 보상. 예를 들어서 이제 엄마 아빠가 야, 이번 시험에 몇 점 이상 받으면 뭐 사줄게. 이게 당근책인 거예요. 보상 중심의 교육인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강렬해지거나 혹은 그 보상이 점점 더 그 내용이 이제 어찌 보면은 굉장히 비싸지면, 그러면 이제 더 교육적인 이제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계속 이 당근책에 노출이 되면은 공부하는 이유, 뭘 열심히 하는 이유가 그 보상받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이 보상을 받았으면 다음번에 더 큰 보상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쵸? 우리도 예를 들어서 뭐 간단히 먹는 걸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이거 하면은 떡볶이 사줄게. 그런데 아이들이 그거 했어요. 그럼 떡볶이 먹고 나서는 다음번에는 떡볶이 요구할까요? 아니죠. 피자를 사달라고 하겠죠. 자, 그럼 피자를 먹었다고 해보세요. 성취하고, 그럼 다음번에 뭘 성취했을 때 그 다음 엄마 아빠한테 요구하는 건 또 피자일까요?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비싼 음식을 요구하겠죠. 아이들이 요구하는 그 보상은 이전에 요구한 것보다 훨씬 더 비싸고 훨씬 더 좋은, 그 아이들 입장에서 더 좋은, 그다음 더 좋다라는 건 비싼 거겠죠. 그걸 요구하게 되겠죠. 그래서 당근책 중심의 교육은 너무 그것만 시행하면 부작용이 있어요. 그런데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이것은 좋은 교육의 방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절하다라는 건 항상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적절하다라는 것은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다른 방법을 찾기 힘들 때 적절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뭐 웹툰에 빠져 있을 때 그 타협 지점을 찾아 나갈 때는 당근책만큼 좋은 방법이 없어요.
다른 여러 방법을 생각해도 없어요. 찾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당근책이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근책은 항상 사용하지 말고 언제 사용하라고요?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사용하면 좋다라는 것입니다.